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천대길 김영춘, 김가덕의 불타는 토크. 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은 주제가 LCT입니다. LCT. 부산의 협력사, 학개발의 상징, LCT가 주제가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오열층, 바다가 보이는 환경 혼화에 아래 위로 가족과 함께 40억짜리 아파트에 나란히 살고 계시는 아래. 황금의 손을 가진 가족들 1년 만에 불과 1년 만에 20억씩 집값이 오른 그런 멋진 멋진.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멋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강민경 변호사님 모시고 30분간 불타게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30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30분 가지고는. 일단은 기대하시라. 예. 30분 가지고는. 일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수용구 지역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 영광스럽게도 우리 후보님의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직업은 변호사라서 요 LCT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그리고 후보님께 잘못된 조언도 드릴 경우가 있지만 좋은 정보 제공하는 대변인 강윤경입니다. 박수. 강 여생 오늘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제 저희 상대 후보 박형준 후보가 이렇게 말이 통한다고 이렇게 탁 하셔놓고 이 LCT 이 해명 과정에서 보면 말만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우선 왜 LCT가 우리 부산의 흑역사인가부터 먼저 또 저 말하고 싶습니다. LCT가 시작된 거는 벌써 제 기억에는 10년 전에 제가 처음 부산 돌아온 게 2011년도거든요. 예. 그때 이미 부산에서는 뜨거운 한이 생겼어요. LCT 건설 사업이. 그때는 이제 허가를 뭐 받니 안 받니 막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또 시민운동 단체들이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시위도 많이 하고. 한마디로 해운대 백사장 바로 붙어있는 해변에다가 100층이 넘는 거대한 공영 건물을 세우겠다. 그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시민운동 단체들,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를 해서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개발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10년 전까지 해운대 백사장에는 고도 제한이 60m였습니다. 네. 그걸 미관지구라고 그러죠. 미관지구란 말 잘 이해가 되시죠?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겠다. 아름다운.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을 따라서는 60m밖에 경보를 못 지었어요. 잘 아시는 뭐 파라다이스 호텔, 뭐 하얏트 호텔, 뭐 조선비치 호텔 이런 게 다 나지막하게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 미관지구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영복 씨가 하루아침에 풀어버려요. 아니 이영복 씨가 푼 건가요? 이제 이영복 씨가 사바사바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푼 거죠. 예. 이게 법이라는 게 이런 식의 한순간에 60m가 제한이 된 게 없어지고 410m짜리 100층이 넘는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허가를 해준다. 맞습니다. 부산시 행정이. 이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기적이죠, 미라클. 이 법률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미관지구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해운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미라클의 시작이 뭐냐면, 미라클의 기적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 이영복 회장이 이제 작업을 많이 했겠죠. 무슨 작업인지는 저희가 뭐 모르지만, 이 부산시에는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의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이 2009년에 이제 우리 후보님 오시기 전 2009년에 12월이었어요, 겨울에. 이렇게 그때 막 뭐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게 막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관지구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60m 아까 말씀하셨던 60m 제한을 없애버립니다. 그 없애버리는 순간 바로 초고층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덕보신 분들도 많아요. 이 LCT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남개발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게 2009년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그 101층이에요. 101층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민원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기록도 요새는 없고요. 그리고 이 미관지구를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이영복 회장의 그 회사가 이게 그냥 뭐 우리 부산시가 덥석 그 이영복 회사 LCT에 거기 LCT 분양 건설 시행사에 계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할 때 공모 내용이 뭐였냐면 호텔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해운대에 아파트가 바닷가 5m 앞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LCT 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는 호텔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광시설이었어요. 관광시설. 네, 그럼 호텔 아파트가 아니고. 하니까 그건 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산의 어떤 그때 관광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정말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허가를 해서 공모 계약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이게 또 느닷없이 LCT 사업자가 이거 너무 이 수익성이 안 난다. 그 말 한마디에 부산시가 또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라고 허가를 해줍니다. 이런 특혜를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죠. 네, 아파트 이야기 가기 전에 예. 잠깐 관광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제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돌아가서 이야기하면은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특혜를 또 줍니다. 그게 바로 LCT 주변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예. 이 교통량을 늘리게 되니까 유발을 하게 되니까 교통부담금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그런 제도가 있죠. 예, 있고요. 네. 그게 위원회에서. 서울에 비슷한 높이의 건물인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그거 지을 때 잠실에 네. 부산시가 롯데그룹에 매긴 교통유발 부담금이 4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서울시가. 서울시가. 그렇게 해서 그 100층이 넘는 건물에 몰려드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비용으로 그 4천억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부산에서는 LCT가 관광시설이라 그래서 LCT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부산시가 돈을 1,00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줘요. LCT는 조금만, 눈꽃만큼만 도로 확장하는데 돈을 냅니다. 이런 식의 특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관광시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였는데 그 뒤에 느닷없이 또 아파트를 허가를 내줘서 돈을 벌게 해줘요. 거기에 또 박형준 후보가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가 해운대구청에게 시켜서 도로 다 만들어주고 네. 그러니까 좋은 입지를 팔고 그 좋은 입지에 건물이 올라가니 그 주변도 다 정리해 주는 건 저희 세금으로 한 겁니다. 또 있어요. 특혜가 바로 LCT에 외국인들이 뭐 아파트를 사든 이게 뭘 사면은 상업시설을 뭐 분양을 받든 사면은 영주권을 주는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영주권을 주는 투자 유치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 역사상 뭐 제주도에 그런 영주권을 주는 투자 영주권을 주는 제도도 있고 뭐 있지만 또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건물에다가 영주권을 주는 투자 영주권 제도를 한 거는 이 LCT가 유일한 사례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법무부가 풀어줍니다. 야, 이것도 엄청난 힘인데 누가 이런 거를 다 풀어줬을까요? 그런데 그 집에 또 박형준 후보가 사시네요. 참. 구속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배덕광 전 의원, 또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지금 구속이 돼 있죠. 저런 일로. 근데 그 사람들 정도의 힘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들, 거기다가 뭐 포스코 건설이 책임 시공을 하게 만든다든지, 또 뭐 금융권에서
그거를 또 보증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거대한 권력이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특혜나 이 편법이 엄청나게 동원이 됐습니다. 이게 LCT가 흑역사다.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와,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정정유착, 이 부정부패의 연결고리가 된 사건이다. 이게 우리가 아는 흑역사의 모습이죠. 더 많겠지만 오늘은 간단히 흑역사의 모습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저도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 아파트가 분양된 게 15년입니까? 2015년? 그러니까 처음에 당첨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예. 15년에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그때 뭐 미분양이 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박 후보의 가족들은 미분양된 아파트를 15년도에 다시 샀다. 재구매를 했다가 아닙니까? 과정이 좀 다른,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저는 아파트가 없어서 모르는데, 과정상 청약 통장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자가 순위 점수를 매겨서 당첨권을 줍니다. 그럼 그 당첨권 상태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분양 계약일에 그 당첨권자만이 분양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당첨권자가 자기가 이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분양 신청을 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건 아니고요. 당첨권자가 분양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취득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 과정상에 있어서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첨권자들이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양 신청이 미달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양 신청이 미달이 됐다. 분양 신청 그건 있을 수 보통 있죠. 미분양이라는 예, 말에는 이제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아예 것 같아요. 예. 숫자 자체가 모자란다. 미달이다. 예,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죠. 아예 미분양이라는 그 그래서 이게 미달이 됐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프리미엄이 700만 원인가만 주고 쉽게 살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그때 미분양된 것들이 있었지만은 박 후보와 그 가족들이 사시는 그 라인은 바다 뷰가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미달이 안 됐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게 저는 올라가 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게 광안리 해변을 정원처럼 볼 수 있는 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운대 해변을 제 지역구가 수영구다 보니 광안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운대 해변을 자신의 정원처럼 볼 수 있는 뷰였기 때문에 그게 미달이 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고층에 사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층, 딱 뷰가 제일 좋은 층이 10층에서 20층 가량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그렇게 나란히 위아래 붙어 있는 예. 그 고가의 아파트를 20억씩 주고 그렇죠. 매입 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분양권을 매입하다. 예. 그래서 그게 우선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황금 뷰의 그 자리를 20억씩 주고서 나란히 같은 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참 그 신기한 우연의 일치죠.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문점을 삼는 게 또 뭐죠? 이게 참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 박 후보님이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내가 시작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두 채가 있다는 게 밝혀지자 해명을 하신 거예요. 시작이 두 채가 있다는 게 밝혀지자 갑자기 해명을 하시는 게 딸이 밑에 있고 자신이 위에 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샀다. 누구로부터 딱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래 열심히 돈 벌어서 샀나 보지 라고 해명이 넘어갈 뻔한 그 순간에
자신에게 팔았다고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들이었죠. 이게 해명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단계적으로 양파 벗겨지듯이 날 떳떳하게 누군가로부터 샀어요라고 계약서까지 보여주신 분이 가린 그 내용이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당시에 분양받을 당시에는 34살이었죠. 그렇습니다. 34살 된 아들이 당시 분양가가 한 20억?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사겠다고 마음먹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딸도 36이었어요. 딸도 36이고요. 그 두 분이 나란히 20억, 21억짜리를 사겠다. 누구를 믿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까지 내는데 그게 중도금까지도 한 12억, 14억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돈을 어떻게 34살짜리 아들이 다 충당했는지, 물려받은 유산,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것도 의문이고요. 의문입니다. 맞습니다. 남은 돈이 불과 뭐 그러면 한 10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건 또 모자라서 또 어머니가 넘겨받았다. 대출받아서 뭐 살고. 프리미엄까지 주고 넘겨받으셨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반인들의 상식, 보통 시민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부모 자식 간에 계약 거래를 하는 것도 저는 뭐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그조차도 받으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뭐 계약은 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명의가 바뀌려면 네, 그러니까요. 서류를 또 꾸며야 되겠죠. 꾸며야 되고 제가 직업이 변호사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넓고도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또 프리미엄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아들이 팔고 나서 물어야 될 세금을 그 프리미엄으로 다 계산을 해줬다는 건가요?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양도세나 소득세를 양도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프리미엄을 가장 적게 해서 그 돈을 넘겨주면서 세금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금수저들의 절세 방법일까요? 근데 세금은 그렇죠. 본인이 내야 되는 건데 그 사는 사람이 그 세금을 다 부담해 준다 이런 건가요, 지금? 법 기술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법 기술자가 있으셨지 않을까. 근데 또 당시에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시세가 평균 한 3억은 된다면서요. 그럼 이제 가족 간이기 때문에 한 2억은 깎아준 건가요? 가족 프리미엄 다운. 가족 다운. 가족 디스카운트. 가족은 맞네요, 그러니까. 가족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랬군요. 자, 또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이야기 같이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저는 어차피 박형준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박형준 후보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따님이 홍대에 지원해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우리 김수영 교수님께서 직접 청탁을 받으셨다는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증언을 했는데, 기자회견이라고 다 하셨죠,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 박 후보께서는 입시한 적이 원서를 넣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없으면 홍대에 가서 정보 자료 공개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시는지. 진짜 입시를 원서를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그건 좀 밝혀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박 후보께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은 나를 고발하라라고 그 기자회견한 김 교수라는 분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분은 고발을 안 하고 그 민주당의 그 조사위원장 간사였던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면서는 입시 응시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청탁이 없었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하는 소리지만 입시에 응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당사자들은 안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확인부터 하자라는 건데, 근데 학교 쪽에서는 본인들이
확인 요청을 하면 확인해 주겠다. 그 왜 간단한 확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요청을. 간단한 거를 하실 수 없진 않겠죠. 교통 여비가 없으셔서 거기까지 뭐 전화를 못 그래서 뭐 하시고 국정원 사찰 뭐 등등 해서 의혹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예. 다시 LCT로 돌아옵시다. 예,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입시에 민감한 나이기 때문에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C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LCT가 환경 파괴의 상징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LCT가 특혜 시비에 휩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환경 영향 평가나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안 거치고 아주 약식으로 그냥 통과가 됐다 이런 거거든요. 당시에 환경 영향 평가도 무슨 그 바닥 면적 기준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LCT는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이라서 바람의 영향, 태풍의 영향, 또 화재의 영향,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따져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검토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바닥 면적 기준으로 해버리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높이 기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사실 기준이 별로 없어요. 없었습니다. 예, 이게 당시에 조례가 바닥 면적 15만 제곱미터였기 때문에 15만이 아니죠. 잠깐만. 예, 그 면적에 사실 좀 못 미쳤습니다. 네. 부산시 조례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조례라는 게 시의회에서 그냥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라는 데에서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그 조례 바꿔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서울시는 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제2롯데월드에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추라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시는 그 조례가 그냥 그 규제 범위가 아니라는 단순한 논리로 환경은 포기한 거죠. 그 당시에 부산시 의회는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예. 국민의힘 시의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건데요. 교통 영향 평가도 지금 해운대 주민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교통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LCT가 채완성이 다 안 됐습니다. 입주가 다 완료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계획했던 시설들이 다 들어차면은 얼마나 많은 교통 대란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은데, 아까 잠깐 부산시가 도로도 확장해줬다 그런 됐지만, 그 정도 확장된 도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교통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걸 교통 영향 평가를 근데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구청에다 그냥 위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청이 적당하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통과시켜 줘버린 거죠. 통과시켜주고 거기다가 만들어주겠다. 예. 도로를 만들어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죠. 예, 그때 예. 당시에. 그리고 지금 상업시설이 워터파크 이런 것들이 입주를 아직 분양이 안 돼서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까지, 그 교통량까지 한다면 아마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데. 안 그래도 주말이나 여름에 피서철 이럴 때는 해운대가 엉망이잖아요. 예. 차량으로 아주 돗대기 시장이 되는데 이제 LCT까지 다 입주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교통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파괴 뿐만 아니라 해운대 지역 주민 전체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용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건물에 공인을 지내고 또 앞으로 공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박형준 후보가 그 건물 입주를 했다는 게 저는 쇼크예요,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등기를 4월 10일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네. 등기 날짜가 28일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2020년 4월 달에 총선 전에 미래한국당이라고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서 3월 9일에 당시 박형준 후보께서 미래한국당에 비례 공천을 넣었다가 바로 뺐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그게 3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0일에 계약을 하고요. 아들로부터 계약을 하고, 이건 참 저희에게 죄송스러운 일인데, 4월 23일에 전 시장이 그런 추문으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4월 23일에. 그러면 등기는 4월 28일 됐으니 날짜가 뭐 상관없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4월 28일에 등기가 되려면요, 3월경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월경쯤에 등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포기하시고 오고돈 시장님의, 전 시장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난 사이에 모든 거래 행위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이걸 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참 의문스럽다. 그 이제 날짜, 그 그때는 기간이. 국회에 가는 걸 이 숲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국회 진출이 숲으로 돌아갔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명의 변경을 했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볼 수 사태 있겠죠. 전인이 뭐 다른 여지가 뭐 이런 그런 제가 뭐 의혹의 눈길로 보면 왜 그때 매매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시장 출발하게 되니까 또 거기에 또 살고 있는 거를 또 드러내기는 싫어서 이게 예비후보 등록 때 주소지가 예. 다릅니다. 주소를 LCT로 안 했죠. 예. 거기는 어디로 했죠, 주소를? 그 아내분의 화랑 주소로 했다고 보입니다. 이게 주소가 명확하게 끝자리까지 지금 공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달맞이 길이라고만 몇 번 길이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건데 예,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을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변 지인들에게는 LCT에 살고 있지 않다. 주민등록법은 아닐 수 있고 이게 선거에 관련된 문서 제출에 그렇게 주소를 허위 사실 다르게 적였으면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른 그런데 이제 법에 적용이 그거는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해명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것도 공개적으로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은 없어요. 시민의 시장 후보로서 당연히 답해야 될 부분이고 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진짜 있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걸 원했기 때문에 박 후보님이 LCT의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거 주소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추정이 되는 것이지요. 단정은 아니시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해명을 기다린다라는, 저희가 이렇게 단정하진 않습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LCT와 관련해서. LCT와 관련해서.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이영복 회장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이영복 회장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희 또래,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이영복 회장의 전설을 모르는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라서, 저 정도 나이 또래면 이영복 회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칠성파 하면 다 알아듣듯이, 이영복 회장 하면 다 알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룸사롱을 가지고 계셨어요. 소유하고 당시에 이렇게 잘 나가실 때 콩밥 드시기 전에 그 룸사롱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부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이영복과 함께 룸사롱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뭐 후원님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그 차이로 부산에 어떠한 모임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계층이냐, 클래스가 달라요. 그렇지, 클래스가 달라진. 그 정도로 유명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분이 또 90년대 그 다대 만덕지구 또 전설 같은. 예. 90년대 사건으로 감옥을 가시는 거죠. 그 감옥을 가실 때도 돈을 어마무시하게 버셨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같이 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명성을 얻은 게 뭐냐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했다 라고 아주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한 사람만 불렀어요. 누구 불렀죠 그때? 김모 의원님 한 사람만 불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또 다른 그래서 그분도 구속이 됐죠. 그 이외에 부산시의 그 핵심적인 공무원들은 관련됐을 거로 추정되는 공무원들은 안 불었어요. 그래서 부산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그
관련 허가 행정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부. 이영복 씨와 일부. 굉장히 신뢰 두터운 그런 관계가 됐다 이런 예, 이야기죠. 일부, 극히 일부. 네, 그죠? 그렇죠. 극히 일부 추정됐다. 일부 공무원들. 예, 그럴 이게 수 중요합니다. 있었겠다. 일부 공무원들.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 저희가 뭐 확인하는 거나 이런 바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영우 회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영웅이 누구야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로부터 이제 다대 만덕지구 사건으로 감옥 갔다 온 이후에 2010년, 2009년 무렵에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엄청난 LCT 흑역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과거에 그렇게 보호해줬던 그 부산시의 다양한 인맥들의 뒷배경이 작용했다.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믿고 이영복 씨 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예. 소개를 드리면 최순실 씨와의 연관 이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강남개 사건 아세요? 예. 강남개 이야기 너무 이제 근데 2부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오늘 다 얘기하면 오늘 다음에 저 바쁘게만 이야기하죠. 출연 안 시켜주실까봐 전 2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아까 때문에. 이제 그 인허가 과정의 예. 큰 흑막들이 예상이 됐는데 그게 현기환이나 배덕광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수준에서 될 수 없는 그렇죠. 다른 권력이 있었을 거다. 몸통이. 생각- 그걸 최순실 실로 의심을 많이 하죠. 예, 시중에서는 그러면서 강남 개가 한 달에 무슨 몇 천만 원 회비, 뭐 개돈이라 그러나요? 전문 용어로는. 맞습니다. 그런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개인데 거기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개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력 정도가 있어야 이래서 LCT가 탄생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1년 연봉을 주고요. 1년 연봉이 강 변호사님 그것밖에 안 되시나요? 너무 깊이 물어보지 마십시오. 너무 디테일한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에서 네. 오늘 1탄은 끝을 맺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다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출연분이 확보가 안 됩니다. 네. 2탄에서 제가 또 준비해 오겠습니다. 2탄을 더 많은 내용 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더 많은 몸통.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예. 2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좀 저 한마디 하고 예, 싶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박형준 후보께서 진짜 뉴스 공장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과 옥중 서신은 하시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면회라도 가신 적 있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뭐 여담처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좀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가 논평을 하나 쓰겠습니다. 공개 질의.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가 아니고요. 네. 제가 다음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다스베이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녹화를 하고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에서 재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김용춘 TV 좀 많이 봐주세요 했더니 시청자가 5,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래서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저는 별로 재미없지만 강 변호사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실력 발휘가 좀 덜 됐어요. 너무 진지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이 진지해서. 강윤경 변호사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꿈, 우리 다 함께 꿔보입시다. 네. 자, 영춘 한번 대기를 합니다. 네. 영춘! 대기! 화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